안녕하세요. 손지아입니다. 한국의 현충일이었던 지난 6월 6일에 한 아파트에 우길기를 내건 사람도 있었더라고요. 또 차에 우길기를 붙이고 다닌 사람도 있었고, 정말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뉴 라이트들을 보면은 그 일본의 극우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거의 같잖아요. 그런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한국에서 나고 자라고 교육을 받았는데 왜 일본의 그들과 맥을 같이 이어나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도 좋고 학벌도 좋고 그런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일본이 주는 돈으로 유학을 하고 유학 생활하는 동안 생활비 일본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그래서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친일파라 하더라도 이건 너무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더러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호사카 유지 교수의 그 유튜브 방송을 잠깐 듣는데요. 그분이 스쳐 지나가듯이 해방 후에 조선에 대한민국에 잔류했던 일본인이 있었다라는 말을 스쳐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잔류 일본인? 해방되고 나서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조선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야? 그런 일본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이 100%한 명도 빠짐없이 모조리 일본으로 돌아가지는 않았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물론 그와 관련한 자료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잔류 일본인들이 있었다는 건 사실이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의 자료들은 있었어요. 일단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을 했는데 자료를 보니까요. 1945년 9월 12일에 서울의 YMCA 청년회관에서 조선어 강습회가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당시 서울 YMCA 사무국 차장은 망연자실해서 불안해하지 말고 차라리 조선어를 배워서 신조선에 새로이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수강생들에게 격려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당시에 조선어 강좌가 9월 12일부터 석 달 과정이었는데 매주 화, 목, 토 오후 4시부터 90분 동안의 강의였는데요. 수강생이 꽉 찼다고 합니다. 그때 이 내용을 제가 자료를 보면서 아니 8월 15일 날 일본이 항복을 했고 그러면 9월 12일이면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그러면 이 일본인들은 당시 조선 사람들에게 몰매 맞고 쫓겨나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석 달 과정에 조선어 강습회를 시작을 했다. 굉장히 평화롭게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조선어를 배울 필요가 없는 일본 사람들이 조선어를 배워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선에서 살아야 되겠다. 한국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1905년에 을사 늑약이 시작된 이후에 거의 해방될 때까지 40년이 지나면서 조선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향이 조선인 거죠. 물론 그 사람들은 조선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그냥 일본 땅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식민지였으니까. 어쨌든 그들의 고향은 조선이었고 삶의 토대는 조선이었고 모든 생활 기반이 다 조선에 있었을 거니까 일본으로 가야지 이런 생각은 크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또 그들에게 일본은 낯선 땅이란 말입니다. 생활 기반도 또는 친인척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을 거고요. 자, 그랬었는데 1945년 10월 3일에 미군이 조선에 이제 들어와서 미군정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미군정이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라라면서 직업별, 신분별로 단계적으로 일본인들을 일본으로 귀환을 시킵니다. 공식적인 방법으로 일본에 갈 때는요. 재산을 전혀 가져갈 수가 없었어요. 간단한 소지품 그리고 한 사람당
현금 1000엔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1000엔이 요즘 돈으로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조선에 있었던 갖고 있었던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려고 하니, 일본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니, 밀항을 선택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부산의 항구에 가면은요, 이 밀항선을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막 홍보하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밀항선을 타고 일본으로 돌아가면은 그 재산을 뭐 금이나 은이나 귀금속으로 받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가지고 일본으로 들어가는데 덜어는 그 뱃사람들에게, 선원들에게 빼앗기기도 하고요. 또는 해적들에게 털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은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요, 배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 그 귀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귀금속을 모두 바다에 버려야만 했었던 뭐 그런 상황도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긴 했었습니다.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뭐 조선이나 또는 동남아,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일본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을 히키아게샤라고 불렀다고 해요. 이 귀국 일본인들을 일본 현지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대요. 일본 현지에서는 야 니네들은 식민지에서 그때 식민지에서 살 때 떵떵거리면서 호사 누리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왜 이제 일본으로 돌아오는 거야?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고, 또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워졌겠어요. 거기에 또 사람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것도 싫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이 삶이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1957년에 일본에서 한 조사가 있는데요. 그때 당시 일본으로 돌아간 일본인들의 75%가 식민지에서 살던 때가 더 좋았다라고 답을 했고요. 일본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는 지금이 더 좋다라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식민지에서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는 거겠죠. 자, 일본의 소화국세연감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자료에 보면은 해방 후에 일본에 돌아간 일본인들은 최대한 잡아도 131만 명이었다고 하고요. 그 가운데 77만 명 정도는 북한에서 들어간 일본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남한 땅에서 기록을 보면은 남한 땅에서 사라진 일본인들이 80만 명에서 130만 정도 어림잡아서 그렇게 숫자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일본인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하는 거예요. 한국에 불을 갖고 있던 일본인들은 조선에서 태어난 2세들이 많았는데 이들은 그들의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조선에 남았죠. 그 제헌국회, 제1대 국회에서요. 일본인들 또는 친일파들의 재산을 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제 논의가 있었는데 유상몰수, 유상분배를 선택을 했어요. 돈을 주고 땅을 몰수하고 돈을 받고 분배를 한다는 겁니다. 되게 웃기는 거죠. 돈을 주고 친일파나 일본인들의 돈을 주고 그 땅을 사고 그걸 다시 또 돈을 받고 되판다는 건가요? 그러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에게서 돈을 받고 땅을 팔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다시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조선인들이 일본 사람들이 땅을 조선 사람들한테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선 사람은 내가 신분 세탁을 하고 호적을 산 일본인인 내가 다시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고요.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그 친일파 쪽 사람들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고 하면은 그 땅을 학교로 만들면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사학재단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땅도 유지하고 사학재단을 통해서 부를 다시 축적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친일파들의 땅들이 많이 그랬을 거고, 그 일본인들 사이에서는 또 신분 세탁을 하고 호적을 산 일본인들도 섞여 있을 거고요. 그리고요, 또 많은 일본인들이 그 많은 재산을 다 금이나 은 보석으로 바꿔서 도심이 아닌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았대요. 산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슬슬 이제 자리가 좀 조용하다, 자리가 좀 잡힌다 싶으면 다시 나와서 토지를 사고, 농토를 사고, 집을 사고, 그리고 농장 주인이 되거나 땅 주인이 되겠죠. 그리고 애들을 교육시키고, 그 아이들은 또 뭐 경제적인 여유도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정계로, 법조계로 진출을 하고 뭐 학계로 진출을 하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협력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 최근에요, 그 유튜버들 가운데 산속에 버려진 마을, 버려진 집들을 취재하는 유튜버들이 있어요. 제가 그 중에 하나의 영상 본 거가 기억이 나는데, 깊은 산속에 굉장히 멋진 건물들로 이루어진 마을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 건물을 지은 자재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나무들도 석가래나 뭐 이런 것들이, 기둥들이 굉장히 좋아요. 흥미로운 건 그 건물이 일본식 건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당 같은 것들도 있고요. 현판은 다 한자로 되어 있었고요. 영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좀 괜찮은 마을이었다 싶더라고요. 그 영상을 찍은 유튜버가 하는 말이, 굉장히 건물이 일본식 건물 같다. 왜 일본식 건물이 여기 있지? 라는 멘트까지 했었어요. 그런 데서 숨어서 가지고 온 돈으로 살다가 좀 정세가 조용해지면서 밖으로 나와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조선에서 나고 자란 일본인 2세, 3세들은 당연히 우리말도 잘했을 거고, 신분 세탁, 호적 정리를 하고 나면 누가 알겠어요? 일본인 출신인지 알 수가 없었겠죠. 게다가 그들에게는 너무나 다행인 것이 친일파 초대 대통령이 있었고, 그 뒤로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뭐 등등해서 친일 대통령이 줄줄이 있었잖아요. 얼마나 그들에게는 정말 크나큰 행운이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고 연구가 되지 않았냐면은 수십 년을 친일 군사정권이 들어섰으니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잔류 일본인들에 대해서 연구를 할 수가 없었겠죠.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돈도 있고 교육도 많이 받았던 잔류 일본인들의 자녀들은 당연히 대한민국 사람들보다 시작이 월등히 좋은 조건에서 출발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통계도 또 있더라고요. 친일파 재산 환수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열린 우리당은 100% 찬성,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해서. 열린 우리당은 지금의 민주당이죠. 열린 민주당. 지금의 민주당은 100% 찬성, 친일파 재산 환수하는 거에. 지금 국힘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요, 16대 국회에서는 149명 가운데 100명이 반대를 했고요. 17대 국회에서는 100% 친일파 재산 환수법에 대해서 100% 반대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 하나 또 전해드릴게요. 뉴스 인터내셔널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제가 봤는데, 2021년 2월 14일에 올린 글입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전반적인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굴지의 대기업 삼성, LG, GS, 효성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바로 같은 곳에서 연이 시작됐다는 점이다. 이렇게 굴지의 대기업을 키우게 된 시작점이 어디인지 알아보자. 그렇게 이제 기사가 올라와 있고요. 2021년 당시 진주시에 위치한 지수초등학교는 올해 개교 100주년을 맞이했다. 오래된 역사와 전통을 가졌기에 명성이 있었지만, 이보다 주목할 점은 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들의 창업주가 이곳에서 여럿 배출됐다라는 점이다. 그러면서 삼성 고 이병철 회장, LG 고 구인우 회장, 효성 고 조홍재 회장, GS 고 허정구 회장 등이 모두 지수 초등학교를 졸업한 기업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의 아버지 대해서 다들 지주였더라고요. 그리고 일제시대에 다들 한자리를 하셨던 분들이더라고요. 이분들이 왜 하필 진주시 지역으로 오게 됐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뿐만 아니고요. 허정구 LG 명예회장,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구태
LS 그룹 명예회장, 구평의 EI 명예회장, 부자신 쿠쿠전자 회장, 허신고 GS 리테일 명예회장, 아이고 숨차네요. 허완구 승상그룹 회장, 최종락 국제플랜트 회장, 뭐 해서 약 60명의 기업가들이 이 학교를 졸업했다고 합니다. 왜 이곳에 모였을까요? 이분들이 그러면서 이 이제 기사의 요지는 뭐냐면은 관광객들은 여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자신이 마을의 길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곳에 관광을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기업가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방문한다. 뭐 이런 기사 내용이었어요. 제가 앞서 그 초대 회장님들의 아버지가 다들 지주들이고 일제시대 때 한자리 했던 분들이다 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이 아버지 때에는 그 초대 회장들의 아버지 때는 사는 곳이 다들 좀 달랐어요. 그런데 이 2세, 3세들은 왜 진주로 왔을까? 진주의 지수초등학교를 다녔을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 왜 이곳에 몰렸을까? 그리고 이 그룹들이 서로 또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뭐 서로 사돈 맺고 막 이러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지금의 한국의 초대형 부자들의 시작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일제시대부터 대지주였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었다. 좋아요. 그것도 다 좋아요. 뭐 친일파라 하든 또는 잔류 일본인이라고 하든 어쨌든 다 좋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의 해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대로 살면은 뭐 그래요. 그것도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제발 대한민국 국민으로 좀 살아줬으면 좋겠어요. 막 일본에 막 좋게 하고 막 어떻게든 조선에 일본인들이 막 들어오게 하려고 하고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분들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잔류 일본인들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은 뭐 카더라 어느 정도 뭐 이런 내용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인데 이게 실제로 연구가 돼서 좀 학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자료 찾으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잔류 일본인이 있었구나.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손지아였습니다. 고맙습니다.